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2명의 국민의힘 혁신위원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여성과 청년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른바 비유는 포함되지 않았고 돌려막기 인사다, 또 셀프 공천 혁신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요. 민주당도 오늘 새로운 인선이 있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정책위 의장에는 비명계 이계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전히 당내 갈등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양당의 상황,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이적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 선수, 플레이오프로 돌입한 국내 프로야구 등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총망라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오프닝에서 혁신위원 12명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3명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 계시는데 혁신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네. 13명입니다. 보도에서는 13명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혼돈하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총리가 2인자라고 하죠. 리창인데, 자, 직전 총리가 리커창 전 총리입니다. 사망 소식입니다. 올해 3월 퇴임을 했었죠.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중국 내 2인자이자 시진핑 주석의 경쟁자로 꼽혔던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사망했다고 중국 중앙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향년 68세고요. CCTV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가 어제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을 했고 오늘 0시 10분에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곧 부고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1955년생이고요. 중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올해 3월 퇴임 전까지 약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주요 파벌인 공청 단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내에서는 가장 이 비슷한 연배를 가진 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꼽히기도 했고, 후진타오 전 수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내고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2인자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한때 시 주석의 경쟁자로 꼽히기도 했던 것이 이 시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 이 리커창 전 총리가 공고화된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쓴소리를 내고 좀 다른 얘기를 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코로나19 이 중국은 굉장히 엄격한 봉쇄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리커창 총리가 경제 수도 상하이까지 이렇게 전면 봉쇄를 하며 경제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방역으로 물류가 차질을 빚고 농업 인력과 농자재 이동 통제로 곡물 수확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또 정부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 시진핑 주석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사실 중국은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그동안 당을 국가로 운영해 왔는데 이것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 리커창 총리도 이제 힘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결국 올해 3월에 퇴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도 뭐 현재는 또 1인 체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이 이틀 전 탱크와 보병 부대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부로 들여보내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한 뒤에
부대로 복귀했다. 마치 지상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이스라엘 군이 밝힌 내용,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있었던 일을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영상을 봤더니 군 장비가 이제 분리장벽 너머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탱크 여러 대가 이동하는 모습, 또 포격을 하고 도시 외곽의 표적 등이 폭발하는 모습,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간에 기습작전 했어라고 이스라엘 군이 천명을 한 건데 구체적인 전황 등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많은 테러범을 사살했다. 또 하마스의 기반 시설 다수를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규모의 지상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휴전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일시 중지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미 지상작전 시작했어. 이렇게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누가 말리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 됐어요. 특히 오늘 또 이스라엘 군 대변인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 밤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수일 동안 더 강력하게 이렇게 가자지구 가서 공격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마스 고위 인사 또 하마스 이 무장 대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벌어질 민간인 희생 이런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상전이 시작됐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대규모로 또 확전이 되느냐 이걸 국제사회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총리도 TV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7,000명 넘게 가자지구 사망자 숫자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더 민간인 희생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상군 투입도 그렇지만 미사일로 공습은 또 계속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지도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비슷한 형태의 투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태가 정치적 타협에 의한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그리고 외신에서 그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하마스가 인질을 대규모로 석방할 경우에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지상전에 돌입하면 막대한 희생이 양측에 다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6,000명 석방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협상의 좀 난관으로 꼽히는 점이긴 한데 6,000명이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어제 이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등 이스라엘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상당수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줄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카타르의 중재자들이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요. 현재 인질 협상을 카타르가 사실 중재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카타르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대규모 인질 석방을 하면은 지상전에 안 할 수도 있다.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인질 협상을 위한 레드라인도 중재자인 카타르에게 전달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현재 22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 인질 석방 관련해서 중재자로서 하마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가 추가 인질 석방을 했을 경우에 무엇을 줄 것인지 대가로 어떤 것을 줄 것인지 그게 정말로 휴전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미 4명의 인질을 석방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사실 무반응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때 겉으로는 무반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혹시 어떤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대가를 준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함마드 알 쿨라이피 카타르 외무장관이 오늘 외신에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면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수일 내로 풀어줄 수도 있다. 석방 협상은 어렵지만 현재 중재자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저희가 방금도 전해드렸지만 교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네. 보인다는 점이 가장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마스가 말씀하신 대로 6,000명의 이스라엘에 수감된 6,0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모두 풀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과연 들어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협상에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래도 남은 가능성이 기대가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지역 자체가 역사적인 또 하얗고라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입니다.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될 텐데요. 어제 이제 혁신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금 이제 웃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기자가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의미로 물어보자 인요한 위원장이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 인요한 위원장 쓴소리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누가 혁신위원이 됐느냐 이걸 보면은 평가를 1차적으로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1차적으로 비윤계가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이 모아졌는데 뭐 비윤계는 없었다는 게 지금 혁신위원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쓴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중에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신환 위원장이 비윤으로 분류가 안 되네요. 지금은 기자들이 볼 때는 오세훈계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만큼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면 보폭을 맞추고 있는 지자체고 서울특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비윤이다는 얘기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네. 분류 안 하고 있고 어제 결국에는 혁신위원 12명 키워드를 보면 여성, 청년, 수도권, 외부 전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성이 12명 위원 가운데 7명 과반 차지했다. 이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 청년 같은 경우도 20대에서 40대 위원들이 8명 포함됐다. 이 부분도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수가 2000년생 이 박우진 이 경북대 대학생인데 네. 이걸 봐서도 뭔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다가 당적이 있는 당내 인사가 6명 나머지 외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은 학계, 의료계, 언론계, 문화계, 스타트업 출신 전문가 모두 여성인 것도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의 취약주로 꼽히는 수도권 인사들이 좀 비중 있게 포함이 됐습니다. 서초을 서울 서초을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나눠준 혁신위원 명단 그 자료를 보니까 제일 위에 박성중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좀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했구나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 김경진 전 의원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기자회견할 때 이 위원들 다 추천받은 거고 김경진 전 의원은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점을 볼 때 김경진 전 의원의 목소리가 또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 위원장의 호남 인맥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 위원을 맡아서 결국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이 정치인들 많이 잘 배치가 됐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혁신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 희생, 다양성 어제도 강조를 하던데 이준석회 물론 천하람 위원장이 뭐 거부했다. 자신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 이런 이준석계나 유승민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간 거. 이건 혁신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하면서 좀 비판을 받고 아니면은 좀 이거 내용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야 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혁신위원 인선에 사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게 오히려 친윤색채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 외의 비판들도 있는데 특히 수도권 인사들을 배치해서 수도권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포함된 박성중 의원은 서울 서초거든요. 네. 원래 국민의힘 안방이었던 지역의 의원을 혁신위원으로 인선을 하면 그게 과연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지금 아직 있는 뭐 상황이고요. 출마 불출마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렇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직 그런 아니죠. 이야기가 또 보도에서 어떤 보도에서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진단하는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또 그 부분이 또 다른 우려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원 인선된 분들 중에 다수가 특히 현직 당협위원장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박성중 의원은 현역 또 서초구 이 안방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원들 중에 얼마 안 남은 총선에 또 출마할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총선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혁신위원회가 과연 공천을 안 다룰 수 있느냐에서 시작을 해서 혁신위원들 중에
이 출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다른 당내에 좀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익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혹시나 했는데 혁신하다. 국민들이 볼 때 혁신 의지가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친윤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멘 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실명으로는 안 하고 익명으로 했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또 내년 총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숨가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났네요. 네. 박강원 전 원내대표도 참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이제 당무에 복귀할 때도 냈었는데요. 그런 통합의 일환, 화합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돼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뭐 민주당의 절박한 심정 이걸 보인 행보도 평가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루는 분수령이다.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모였던 홍익표 원내대표 비롯한 이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단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총선 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가결파 색출, 징계 요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친명 비명. 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 향한 비난 이것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행보대로 가겠지만 정말 당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충청 출신의 여성이죠.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네. 임명이 됐어요. 이걸 두고 이제 비명계에서는 여러 가지도 비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선을 말은 통합 화합하면서 왜 인선은 왜 이렇게 했냐? 왜 친명계를 넣었냐? 이 얘기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민주당이 단합되는 모습, 통합되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정확하게 또 장윤선 기자가 예측을 했어요. 예. 이따가 2부에서 그 속사정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갑자기 만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작업하는 곳이 많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곰티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정우터널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정안 휴게소를 가기 전부터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신다면 남성주 부근이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서여주 부근의 정체를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차로와 갓길이 막히면서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터널 부근의 정체도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포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로 가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은 말 그대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요. 네. 그건 오해하신 일괄 거고요. 답변 주세요. 오해하신 겁니다. 네. 아름다운 부분은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자, 3,000페이지 중 요거는 이제 실제 발언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름다운 부분은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셨다. 네. 뭐 아름다운 부분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만들어서 일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업무 지침 자료라고 하는데
이른바 이게 이제 공감 노트로 불렸다고 해요. 네, 이 문건에는 아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고 또 원전 감사 당시 감사 대상을 향해서 뭐 쓰레기, 뭐 걸레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또 직원들을 다그치기 위해서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홍콩 무협 영화입니다. 신용문객잔 이 장면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만두 만든 장면 이런 것들까지 저는 얘기를 그 하던데 영화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용문 객잔 주방장의 칼스트 조사 하소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 문건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담아서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느냐. 원색적인 이런 표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아니 왜 곡해를 하시냐. 그 많은 3,000페이지 가운데 한두 페이지 발췌해서 말이 섭섭하다. 그때 직원들 거의 죽을 뻔했다. 수차례 허위사실 고발당하고 감찰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과한 표현이나 이런 걸 써가면서 이른바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어떻게 표적해서 진두지휘한 게 아니냐 아니면 원전 감사를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감사원 내부 문건을 이용한 이 질이 국감장의 면책특권 이용한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내부 자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 왜 정치적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느냐. 감사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이걸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또 공격하느냐. 이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감사원 대상 이 종합감사가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국감에서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출석을 했어요. 사실 이 출석 여부를 두고 합의하냐 못하냐 가지고 여야가 지난번 회의 때 파행을 겪기도 했었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관련된 내용이 청취자분들이 살짝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조은석 위원이 지난 6월에 공개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이게 주심이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열람과 승인 없이 공개됐다.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무리하게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결제 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했다. 이게 어제 조은석 위원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 감사원 측은 이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아니 주심의 열람을 법률적인 결제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또 이걸 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서 법리적으로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판단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아마 이제 공수처 수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공방이 팽팽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고성도 많이 오가고 또 언론의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감되나요? 국정감사는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진행되나요? 첫 번째 주까지. 근데 뭐 주요 위원회 오늘 마감이 됩니다. 주요 위원회는 오늘 마감이 되죠. 뭐 다음 주까지 하는 거 보면은 뭐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 뭐 여성 가족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국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을지요. 자, 행정안전위원회로 가봅니다.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12구 참사 당시에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 특히 이 수사의 방향을 정함으로써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어제 야당에서 제기를 한 것인데 그 원인이 된 것이 사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당일에 이 충북 제천으로 동료 경찰들과 등산 후에 술자리를 가져서 밤 11시에 잠이 든 다음에 0시 14분에 깨는 바람에 굉장히 뒤늦게 참사를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0시 13분경에 사건을 인지한 다음에 이제 0시 40분경에 충북 제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서울로 가는 길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나 아니면 익명의 누군가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최근에 KBS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소개를 해드리면 누군가가 이건 익명입니다.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윤희근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구청장급 이상의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하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명령조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이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이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30분 뒤에 곧바로 경찰청장, 지자체, 행사 주최 측 등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 등 엄정 수사 지시라고 언론에 또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수사를 보면 특수본의 수사를 보면은 용산구청하고 용산경찰서, 용산서방서의 수사가 집중이 되면서 서울청 이상의 윗선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윤희근 청장이 아직 참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던 0시 40분과 1시 사이에 네. 그 급박한 시기에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책임선을 어디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이 책임 소재를 정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은 경찰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새벽 3시경에 이 대통령실에 파견된 박모 치안감하고 나눈 대화들도 있는데요. 이런 대화에서는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있다거나 대통령에게 경찰의 조치상을 빠르게 보고해야 된다거나 이런 대통령 동향 중심의 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지금 보도로 나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윤희근 청장이 대통령 동향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참사 당시에 그리고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온 것이고요. 윤희근 청장은 이에 대해서 재전화인 그런 대화를 나눈 기록이 없다. 하지만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해야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했을 수는 있다. 누가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은 아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지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도 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네요. 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죠. 더 정확히는 이 추모 집회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순수한 추모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네요. 네. 전격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좀 기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대에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제 유가족들이 다시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시 이 시민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중하게 초청한다. 유가족들 옆자리를 비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집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주체로 이름을 올리고 야당이 주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집회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추모대회 준비하던 초반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를 불허했기 때문에 야당과 공동 주최하게 된 거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 장소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시청 앞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가족들이 순수하게 마련한 집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고려 없이 오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아침에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격과 주최자 같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검토해 판단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을 거고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겠다라고 했지만 혁신위원장인데 개인 자격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좀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당에서는 뭐 이거 못 가겠는데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 참석은 또 확인이 되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김만배 인터뷰로 넘어가 봅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이제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과 버스죠. 네,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선 국면에서 2021년 10월이었는데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퇴출 수사 문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유는 수사 무마 의혹이 분명히 없었는데 수사 무마는 없었는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고요. 보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면서 수사에 돌입한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수사 대상이 된 매체만 5개가 됐습니다. 김만배 인터뷰로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수사를 무마했다고 마치 최재경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조작된 녹취를 보도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유튜브 매체 리포액트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인데요. 이 뉴스버스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인터뷰와는 무관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이 조우영 씨 대장동 초기에 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혐의로 처벌까지 받았죠. 이 조우영 씨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씨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어요. 이건 뉴스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강길 씨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러는데 이강길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를 해본 결과 수사무마 의혹이 없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 받은 언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혹 보도를 아예 하지 말란 얘기냐. 우리는 이강길 씨가 얘기한 대로 보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대상에 된 언론사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문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6016님 8993님 오늘은 신해철 가수가 떠난 지 9년이 되는 날이네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도 참 젊었을 때 신해철 가수를 직접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5184님 모레 일요일은 12구 이태원 참사의 1주기네요. 사고가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을 영위했을 159명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가수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그렇군요. 세 분 감사드리고요.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거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공작이 꼬리깃을 폈다와 공작이 꽁지깃을 폈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새의 꽁무니에 붙은 것은 꽁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꽁지깃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째 문제, 마침 몰라 일단 준비했어와 마침 몰라 일단 준비했어. 이 2개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마침 몰라가 맞습니다. 마침 몰라는 그때를 당하면 어찌 될지 모르나라는 뜻의 고유어 부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이 싱숭하다와 마음이 생숭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흔히 마음이 들떠서 갈팡질팡하고 어수선한 것을 표현할 때 싱숭생숭하다라는 고유어 형용사를 쓰죠. 여기서 싱숭하다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들떠서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갈팡질팡하다를 뜻하는데요. 뒤에 있는 생숭하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부사 싱숭생숭은 마음이 들떠서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싱숭생숭에서 생숭이란 표현은 앞에 있는 싱숭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 서해안, 서해오도, 인천 옹진군,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까지 발효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바람이 좀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바람 때문에 좀 쌀쌀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더욱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분포인데요.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나란히 19도, 대구와 제주 20, 부산 2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휴일도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인 11월 초 무렵까지도 비교적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한때 비 예보고요. 오후까지 경북권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울산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고 내일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2도, 습도는 59%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심장병으로 오늘 새벽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역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군인을 제압하던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대표 정천수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 평론가, 네. 일요일은 이태원 참사 이제 1주기가 네. 되는 날입니다. 뭐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마음이 좀 먹먹해 오더라고요. 1년 벌써 지났나 생각도 들고. 네. 늘 나오던 얘기지만 참 잊을만 하면 반복됐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펜션, 대학생 펜션 봉사활동 사고도 있었고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 전에 한참 전엔 시랜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네. 너무나 오랜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예. 좀 마음이 착잡한 그건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유가족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참 이럴 때 위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선감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이곳에서 피해 아동들의 유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안전사고가 계속 되풀이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요 80년대 때는 그렇죠.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이 선감학원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인권 유린 어떠한 그런 불황화를 갱생한다라는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그 학대를 일삼았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뒤늦게 좀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 선감학원은 그 일제강점기 때 원래 그 조선총독부가 태평양 전쟁 전사를 키운다면서 설치한 기관이에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키운다는 의미죠. 네. 근데 이제 광복 후에 이게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0년대까지 그런 교육 불황아들을 갱생한다, 계몽한다 이런 명분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시설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훗날 여기서 아이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고문도 받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많은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고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섬에서 탈출을 800여 명이 시도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이런 사건들이 뒤늦게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이곳에서 아동의 치아가 210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2차 시범 발굴을 했거든요. 1차 때도 몇십 점이 나왔고 2차 이번 발굴에서 추가로 210점 치아가 나온 건데 그때 당시 원생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제 안매장 이후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해 자체는 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아동의 허리띠로 추정되는 직물끈, 굴을 까먹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쇠붙이. 왜냐하면 그 증언들도 이제 굴을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단추라든가 이런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12세에서 15세 정도 어린이들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이번 발굴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유해가 최소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가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여기 이 선감학원 전체 수용 아동 수가 4,700여 명, 그리고 또 80년대에 경기도 부녀 아동과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5,8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누적 인원이
최대한 6천여 명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공식 기록에 사망자가 24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지금 나온 치아도 그렇고 그 작업단이 발굴단이 추정하는 유해 개수도 그렇고 훨씬 큰 규모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황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사과받으면 당장 이 정신과 약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응어리를 풀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발굴 작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기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 원래 권한은 경기도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화해위는 경기도와 정부가 유해 발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유해 부식은 더 심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무연고자라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뭐 감시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하루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참 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좀 임명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반드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온 14세기 고려 불상이 있는데요. 오랜 싸움 끝에 이것이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거든요.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섬 관음사라는 곳에 봉안이 돼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마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2012년에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일본에서 이걸 훔쳐다가 국내로 밀반입을 했어요. 근데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히고 유죄를 받았는데 불상은 우리 정부가 당시에 몰수를 했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제 내놔라 그런 거죠. 불법 반출된 일본 문화재다.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절이 있는데 부석사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외구가 약탈해 갔던 불상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고 왜 부석사가 본인들이 원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불상 속 유물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되거든요. 1330년 2월 서주 그 당시 그 충남 서산의 고려 시절 명칭인데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고려사 기록을 보면 왜구가 이 1300년대에 서주 일대를 5회 이상 침탈한 사실이 적혀 있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서주, 서산, 요 부석사는 우리 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되게 오래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약탈해 갔다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도 청구 소송부터 해가지고 싸움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건데 처음에는 우리 주장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었네요. 네, 그 1심에서는 재판부가 보기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약탈로 관음사로 운반된 것이다. 처음에 왜구가 훔쳐갔다. 이걸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심 때 뒤집힙니다. 아무리 불법 반출된 거라고 해도 이미 일본이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 곳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인정을 하고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거는 일본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대법원은 그 2심과는 달리 부석사가 그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그 고려시대 그 부석사와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 일본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그 우리나라 부석사도 그렇고 그 스시마의 관음사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네. 이 관음보살 좌상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년 넘은 싸움이니까요.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약탈을 해갔다면 뭐 일본이 주장할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일본의 소유권을 또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조인정 평론가에게도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바로 오는 일요일입니다. 참사 1주기가 되는데요. 다시는 이런 헬로윈 데이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뭐 인파가 많이 몰릴 때는 또 긴장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경찰 제복을 판매하거나 헬로윈데이 때 착용할 경우에 원래 이전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 왔던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죠. 네. 예. 그 이태원 참사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경찰 제복이라든가 소방대원 복장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고 그 코스튬을 입고 나와서 파티를 즐기던 분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네. 막상 참사가 터지고 현직 경찰관들이 투입이 돼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도 구조 상황이 이게 실제 상황인지 모르고 이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경찰이 지난 24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곳에서 온라인상 경찰복 판매 행위를 점검을 했고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그 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중고 의류 취급하는 데서 이런 제복을 팔거든요. 그럼요. 군복도 있고 네, 소방관복도 있고 배지도 팔고 막 이런 예, 거죠. 경찰복도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코스튬으로 헬로윈데이 때 복장을 하기 위해서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 경찰 제복 방지 장비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인이 이런 제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또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인데 이걸 어긴다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칫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큰 관심사라고 하면은 뭐 환경, 친환경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에코프렌들리 기후와 환경, 일회용품 줄이기, 직접 또 운동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좀 압축 요약해서 살펴볼까요? 네. 혹시 그 전에 소장님 밸런스 게임 아세요? 네네. 네, 밸런스. 제 몸에 밸런스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근데 누가 봐도 참 균형이 되게 잘 잡히셨는데 아무튼간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상형과 연애하고 F 학점 받기. 대 이상형한테 차이고 올 A뿔 받기. 고르기 어렵죠. 아니요, 간단하네요. 이상형하고 연애하고 학점 F 받기네요. 확고하시네요. 네. 아니면 뭐 감자튀김에 초장을 찍어 먹기, 회에 케찹 찍어 먹기 이렇게 고르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초장, 케찹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매일 내 카드 쓰고 돈 안 벌어오는 차은우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재미나게 얼굴 천재 차은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그 투표는 컵홀더와 빨대로 투표하게끔 해놓는 겁니다.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중앙도서관 가면은 이 플라스틱 컵에다가 쓰레기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감당을 하기에는 이거 일일이 다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음료 빼고 뭐 빨대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십시일반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게임을 재미있는 게임을 참여하면서 빨대로 한 표 넣고 종이컵으로 한 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분리하게끔 만든 거죠. 너무 딱 신박해가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재치 있고 귀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은데 이번에 알려지면서 쓰레기를 만들어서라도 투표하고 싶다. 네. 아이디어 칭찬합니다. 너무 센스 있고 똑똑하다. 시험 기간 때마다 주변이 난장판이었는데 정말 효과적인 아이디어 같다. 이런 반응,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고 있고요. 참 작은 그 똑같은 사안을 봐도 이렇게 하나 비틀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다시 듣느라고 토트넘 경기 보는 거 놓치는 일. 토트넘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더 좋은 평론가.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예, 단독 취재의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힘차게 하고 싶어요. 주간 그러니까요. 이슈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네, 네, 제가 아주 잘하죠. 네. 서로 네. 민망한 걸로. 강요 천재로. 네. 아니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박정현 전 네. 대덕구청장으로 예상 적중했어요. 아니요, 제가 적중한 것은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발표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충청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대전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오래 했던 이제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서 올라온 민주당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은 호남 정서가 또 그 무시될 수가 없는 정당적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을 지명직 최고를 하면 이 호남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사실은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그만둔 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 막은 거죠. 호남으로. 이계호 의원으로. 의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호남과 충청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늘 발표할 때 전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재명 대표 뜻이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라는 것을 깨알 설명을 해놨어요. 기자들한테.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네요. 밸런스 게임일 수 있는데요. 게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탕평. 우리 싸우지 말아요. 뭐 이런 어떻게든 싸울 수 없게 만들려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고 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숨가쁜 정치권 소식 구석구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이뇨한 혁신위가 이제 혁신위원 발표를 냈습니다. 자, 이뇨한 위원장이 의사 신분인데 당에 꼭 필요한 쓴 약을 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쓴 약이 나올까요? 뭐가 됐든 엄청 쓴 약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본인들 입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쓴 약이냐,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사실 지난 강서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예방주사를 세게 놔준 거거든요. 17.15%라는 엄청난 격차의 득표 차이로 당신들 이번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정신 못 차려? 계속 그렇게 헤매? 그러면 내년에 또 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1차는 강서, 2차는 내년 총선, 3차는 그다음 대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미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똑바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끼리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센 쓴약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쓴약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엇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의 고민이 매우 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발표한 그 혁신위원 12명,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빼면 12인데 남녀 동수로 딱딱 6명씩 했어요. 그리고 연령도 MZ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너무 이게 10대부터 40대까지 말이 되냐 이러는데, 어찌됐든 MZ세대가 6명. 그리고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면 원외, 외부 인사. 그래서 상당히 뭘 좀 맞추려고 그 이른바 기계적 균형론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잘된 인사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빠져야 되는 핵심 양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비윤. 비윤 소스가 들어가야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윤이니까 BSG가 들어갔어야 되네요. 그렇죠. MSG가 아니라 역시 배종찬. BSG가 들어갔어야 됐다. 근데 이 BSG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윤이라는 그 양념이 들어갔으면 훨씬 국민들로부터 이야 잘 됐다. 정말 맛있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다.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당내 또 특히 이제 당내
비주류 이른바 비윤이 될 텐데 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시던데요. 돌려막기 인선이다. 왜냐하면 혁신위원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는데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 갈 것 같아요. 기자들은 어떻게 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배의 승선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혹시 잘못했다가 나도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로 빠지고 뭐 여러 사람들 추천받아가서 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친윤이다.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어제 혁신 빠진 혁신이 이런 비판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내에서 강경보수 박성중 의원 그러니까 뭐 이 미디어에 대해서도 저도 파란색으로 분류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분이 국감에서 막 문제제기도 하고. 장성희가 파란색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분류를 막 임의대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혁신 대상을 어떻게 혁신위원이라고 갖다 놓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김기현 대표 특별보좌 역을 맡고 있는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도 김 라인 아니냐. 이런 김기현 대표 라인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람 뭐 하태경 의원,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뭐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은 또 뺐고 천하람 의원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왜 안 받았냐 이런데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그랬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얘기를 했다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나 좀 도와주세요. 순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꼭 있어야 된다. 천하람 위원장이 와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혁신 위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한 2분간 짤막한 통화 속에 알리바이용인가? 이게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한 번만 조금 더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꼭 당신이 와서 이 혁신위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뭐냐면 그래 우리 천하람 정도까지는 접촉했어. 라는 정도의 어떤 알리바이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진정성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의 생각을 해서 삼고 초려를 시도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삼고 초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여성 남성 비율 그다음에 MZ 세대 간 비율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정당. 그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분명한 당무 독립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 공천권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뽑을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런 권력의 개입의 여지를 없애게 하는 거. 이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혁신위의 내용인데 이런 거 주장할 분들은 다 빠졌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제대로 갈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는 아니 다 떠나서 아니 심판하면 심판만 하고 선수하려면 선수해야지 심판도 했다가 선수도 했다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최소 3인 이상은 내년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 서대문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은 현역 당협위원장이에요. 동대문에서. 그러니까 이분 오신환 의원도 마찬가지죠. 의원도 현재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당협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최소한 내년에 출마할 사람들인데 여기서 공천에 대해서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고 하게 될 전망이고 실제로 이제 룰 세팅과 관련해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아니 그러면 심판도 하면서 선수도 뛰겠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이분들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라는 요구가 당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공천룰 관련해서 불출마 약속 받았습니까? 라고 인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없다.
받은 것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본인들부터 네.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뭐 화이트워시, 그린워시처럼 이렇게 분칠만, 화장만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나오고 있죠. 네. 일각에서 뭐 박성준 혁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군요.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시고 싶을걸요. 아마 그 지역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아마 당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걸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취재 확인한 결과로는 불출마는 사실 무근인 걸로. 예. 자, 이진복 정무수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난을 이제 난을 가지고서 이제 예방을 했는데 네. 앞으로 뭐 당무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잘 못 보던 풍경이죠.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에 당선된다거나 대표에 당선된다거나 뭐 이랬을 땐 당연히 예방하는 문화가 예. 있죠.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를 어떻게 도려내서 정말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각성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 이런 차원에서 당이 대체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혁신위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이런 거죠.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분명한 태도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너무 사이 좋아요. 이러면 대통령실에 대고 과연 쓴소리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용산과 당 지도부에는 쓴소리를 못하고 그냥 변죽만 울리다 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인유한 위원장에게 부여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있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그거 농담도 못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영남 중진에 대한 일종의 그렇습니다. 경고였는데 또 뒤이어서 농담이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론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미션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여러 당협위원장들 정리하는 이슈. 이게 두 가지가 미션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미션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예컨대 이 미션을 잘 수행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들은 누가 채울 거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또 검사 출신이라든가 친윤 출신들이 꽂힌다라고 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혁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혁신의 내용의 본질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우려를 인유한 위원장도 그렇고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혁신위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취재한 결과 뭐 혁신위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카드,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아니면은 기득권을 국민의힘에서 내려놓는 거라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뭐 그럴 만한 카드가 나오는 게 지금 감지되는 게 있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인유한 혁신위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을 보면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혁신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어온 게 계란을 맞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일요일 오후 5시로 예정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자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 위원장이니까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다 같이 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님 저하고 손 붙잡고 같이 가십시다라고 제안은 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여당 대통령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썬소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썬소리 내가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예, 했어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안하는 게 썬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오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유이동 의원도 또 이만희 사무총장도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전부 개인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이 다 참여하는 정치 행사로 규정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선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기조는. 예, 대신에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든 달래야 되고 얻어야 되니까 개인 자격으로 간다라는 어떤 타협적 태도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입뉴스에서 다뤘는데 유가족들이 만약에 정치 집회라서 꺼리는 거라면 대통령의 참석이 우리 주체로 하겠다. 그냥 다른 당들을 빼고 유가족 주체로 하겠다. 그러면 오시면 어떠냐.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집회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2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서울광장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서울광장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추모대회는 해야 될 것 같고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세종대로 있잖아요. 큰 길 저 덕수궁 넘어가는 그 큰 길 거기를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신고를 하면은 차 왔다 갔다 다니죠. 시끄럽죠. 또 보수 유튜버들 와서 또 사실 이태원에서도 얼마나 그런 막 확성기 틀어놓고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 3차 피해 심지어 어머님들 졸도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 차원에서 그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의 행정력을 동원하려면 정당이 포함되는 행사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또 하나 뭐죠? 진보당 이런 4개 정당하고 공동 행사를 하기로 하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무조건 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그 사이에 2,900만 원이라는 그 사용 점유료를 이제 변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있었고 이 과정을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정들을 다 안다면 차제의 초반에 대통령 오신다고 했으면 아예 서울광장에서 하든지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다 협치의 과정이고 정치의 과정인데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된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라도 인유한 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대통령한테도 제안을 하고 아니 뭐 우리가 뭐 300리 400리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용산에서 서울광장 가깝잖아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척의 의리입니다. 네. 자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 현실화될까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저도 취재를 해보면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탈당하면서 신당 만든다고 선언한 신인규 전 부대변인 이런 분들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결들이.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제3지대 빅텐트론 이 2012년에도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뭐 진보 민주진보 진영의 빅텐트를 쳐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분석의 틀은 있죠. 12월에 어찌됐든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때까지 당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 뭐 2달여 남았다고 치고 크게 변할까요? 비윤계를 포괄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유승민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당이 변화할까? 물론 당의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공천 줘야 된다. 공천은 줄 수 없다. 뭐 이준석은 이용 가치가 있지만 뭐 유승민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기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구에 가서 탕란 비유했었잖아요. 우리 둥지인데 내가 보수의 적자인데 여기 뻐꾸기들이 와가지고 알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 뻐꾸기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자신의 둥지로 가겠다. 유혈 입성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사실상 양당 공이 총선 모드로 돌아갈 텐데 전쟁이다. 네. 연말에 아주 뜨거운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안 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께는 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비례위성정당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현행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취재해 보면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뭐 축소할 거냐, 그다음에 비례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비례정당의 출현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교섭단체 수준 한 20명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도전에 봄직한 그런 정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게 뭐 큰 그림은 그려볼 수 있지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매일 뉴스를 꼼꼼히 지켜보셔야 된다. 저도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편의점이 더 잘 돼서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좀 살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살찌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자,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아까 네. 지명직 최고위원과 또 정책위 의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서 상당히 또 훈훈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열하면은 민주당의 분열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분열이나 갈등 없을까요? 특히 이제 궁금해지는 게 비명계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그래도 합리적 공천 시스템이라는 민명하에 대거 공천에서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나옵니다. 그 우려를 비명계가 많이 하고 있죠. 조응천 의원이 비명계의 운명을 도마 위의 생선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생선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예전에 무슨 해산물 가게도 식당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때 그 공직기강 비서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다음에 마포에서 했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갔죠. 근데 여하튼 그 비명계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 있었는데 이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참석자들이 전해주는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그래도 사납거나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통합하고 단결하자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통합 단결 어떻게 대의는 다 동의하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단결하고 어떻게 화합해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이길 건데 단합은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총대를 딱 메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명계 의원들 특히 이원욱, 윤영찬 지목을 했다 그래요.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 지도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하고 오늘 새벽에 문자 메시지로도 또 소통을 했는데 좋다. 단결 통합 다 좋은데 당장 의원들한테 당원들이 뭐 수박 뭐 이런 거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나 뭐 일부 초선 의원들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논란의 발언들을 막 하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욕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결이 되겠냐 화합이 되겠냐 통합이 하고 싶겠냐 인간적으로 이런 말부터 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영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친명에 있는 또 그 전직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당원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아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부결 왈가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서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아,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원내대표가 오재명 대표가 나도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온다 이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보여준 거예요.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도 문자 폭탄을 받아요?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통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의심과 불안이 계속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공정한 경쟁 관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지도부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섬세하고 아주 정치하게 반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공천룰을 짜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이런 분들도 설득해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정치 못하겠어요. 그럼 정치 그만해야죠. 그런 분들도 국민들이고 그런 분들도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안아서 뭐가 문제입니까? 설득하고 합의하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잖아요.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무슨 단수공천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명계가.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민주당은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친명도 취재하고 비명도 취재했는데 양쪽 공이 그런 것은 상상이 불허하는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세팅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네. 여론조사 50 이거는 안 바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비명계 갈등이 없으려면은 우리만 공천해, 우리 그냥 공천해 달라 이런데 맞아요, 그건 안 요구가 된다. 있다는데 실제로는 네, 아니다. 네. 자,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요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자, 중앙일보 보도에서 비명계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역구 타깃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샘플을 한 500샘플 정도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돌리는데 이게 이제 주로 비명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원욱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았던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때 여론조사 문항을 현 이재명 당대표 특보 이렇게 넣고 돌리면 진 전 이사가 더 많이 나오고 이원욱 의원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윤영찬 의원 지역구도 비슷하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약간 의도가 다분한 어떤 저격 여론조사 아니냐. 그리고 민심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명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명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치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가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 19일 경기도 화성을 거주 성인 남녀 511명을 조사한 내용이고 수치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단독과 취재 하면 이분이었죠. 장윤선이란요.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호 PD 보면 항상 깜짝 놀라는 게 그 숱한 스포츠 정보와 소식을 거침없이 이야기해 주시면서도 어떤 자료도 앞에 놓여 있지 않아요. 아유, 나름 자료를 준비해서 옵니다.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준비를 해오는 걸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 PD인가 아니면 스포츠 AI인가? 네. 자,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궁금한 건 지금 사실 축구도 많이 궁금한데 네. 야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에서 NC가 NC 다이너스가 3위 SSG 랜더스를 3전 전승으로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이것도 이변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리그 4위였던 NC가 정규리그 3위인 SSG 랜더스를 그것도 이제 뭐 접전도 아닌 3대0 셧아웃으로 대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압도적인 팀이었죠.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라 그래서 1위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는 우승을 했던 팀인데 1년 만에 좀 가을 야구 일찍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세대 교체 실패가 조금은 아쉬울 것 같고 NC 입장에서는 이제 김영규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MVP였거든요. 김영규, 류진욱의 불펜에서의 활약 그리고 타선에서는 서호철 선수 그리고 이제 권희동, 마틴 다양한 선수들이 좀 타선에서 폭발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이재학 선수가 경기 중에 이제 타구에 손을 맞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재학 선수가 플레이오프에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투수 이재학 선수입니다. 네, 투수 이재학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겠고 KT와 이제 KT 위즈와 30일 월요일부터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KT는 일찌감치 이강철 감독이 쿠에바스, 고영표, 벤자민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또 KT에서는 변수가 청백전을 하다가 강백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플레이오프 그 이상도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아이고 이런 항저우에서 그래도 뒤늦게 활약을 했던 것이 4번 타자 강백호 선수였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올해는 참 여러모로 강백호 선수가 안 풀리는 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에바스 선수가 1차전에 등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NC는 과연 선발로 누가 나올지 과연 패디가 나올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나저나 지금 강백호 선수 공백이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자 플레이오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일단은 NC의 에이스인 패디 선수가 1차전에 나올 수 있느냐. 준 플레이오프 때도 나온다 했지만 결국 안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 강인권 감독이 아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못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패디 선수의 활약에 제가 보기에는 NC와 KT의 플레이오프 승패가 달려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표를 어떻게 구할까 특히 LG 팬들은 뭐 티켓 대전쟁에 들어갈 텐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뭐 티켓이나 이런 상황들은 어제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제가 잠깐 친구가 옆에서 이제 그 시도를 하는 걸 봤는데 누르자마자 10,000명 대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1,000명 대기, 10,000명 대기 이렇게 떠가지고 역시 다들 가을 야구에 대한 열망은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정현우 PD한테 뭐 좀 부탁을 하면 될까요?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제가 대신 클릭은 해드릴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은 또 이 소식도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김태형 감독이 취임하면서 대대적 코치 개편이 이루어졌네요. 네, 김태형 감독이 3년 24억의 금액으로 이제 롯데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마 롯데자이언츠가 그동안 약간 새로운 감독들 위주로 많이 이제 부임을 했었는데 이렇게 베테랑 감독이 온 게 처음이다 보니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치 총 8명과 이종훈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요.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미 수석 코치는 김민재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뒤로 어떤 코치들이 올 것이냐 8명이나 빠져나갔으니까요. 지금 이제 하마평에 내오고 있는 이름들은 뭐 고영민, 김주찬, 조인성 이런 선수 코치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로서도 명성이 있었던 김주찬 선수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익숙하네요.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김태형 감독과 함께할 단장이 누가 오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그전에 있었던 성민규 단장과 다른 스타일의 어떤 단장이 새롭게 올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올 초반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왜 자꾸 이렇게 한국 시리즈 우승 가능성이나
또 가을 야구에 좀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글쎄요. 걸림돌이 뭔지를 알았다면은 진작에 제거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걸림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내부에서 확 끌어줄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힘을 얻어내고자 김태형 감독을 영입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자, 메이저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애리조나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바로 김병현 선수 또 랜디 존슨이 있을 때 월드시리즈 우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2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벌써 BH 김병현 선수가 22년 전이었나요? 그 진출한 게 2001년이니까 22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로 애리조나가 한 번도 월드시리즈를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필라델피아를 꺾고 월드시리즈 갔는데 현지 전문가들 그 누구도 애리조나가 필라델피아를 꺾을 거라 예상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극적인 이제 월드시리즈가 됐고 상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텍사스가 올라왔는데 텍사스도 극적이었어요. 텍사스는 아직까지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대결이 됐는데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22년 만에 월드시리즈냐 아니면 텍사스 입장에서는 첫 월드시리즈 우승이냐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예상과는 굉장히 어긋난 왜냐하면은 정규리그에서 100승을 했던 팀이 4팀이나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다저스, 휴스턴 이렇게 있었는데 애틀란타 있었는데 이 팀들을 모두 꺾고 텍사스랑 애리조나가 벌이는 월드시리즈를 사실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승부가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류현진 선수의 동료였죠. 코리 시거 선수가 그렇게 좀 부침이 있었다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텍사스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추신수 선수의 과거 소속팀이 그렇죠. 있고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네. 애리조나 하면 당연히 또 김병현 선수가 있었기도 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없지만 그 팀에 대한 호감이 있는 팬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텍사스 그러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이번엔 레인저스고 참고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 레인저스 단장도 했었던 맞습니다. 구단주이기도 했던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팀입니다. 네. 자, 유럽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네. 역시 강인이야. 네. 저도 이 장면 봤는데 네. 기가 막힌 골이었습니다. 은바페의 골도 좋았는데 네. 자, 이강인 그 선수를 꽉 안아주는 은바페 선수 볼 수 있었는데 대단했죠. 맞습니다. 이 골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공식전 12경기 만에 터뜨린 이제 첫 골이기도 했고요. 네. 아직 리그왕에서는 골이 없는데 이 득점은 이제 29일 날 브레스토아를 상대로 리그왕에서 첫 골에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 6일에 득점을 이강인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장소가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굉장히 또 이강인 선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98 프랑스 월드컵 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사인 고 유상철 감독이 당시에 벨기에전에서 득점을 했던 장소기도 하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슛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장소다 보니까 아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첫 득점을 이곳에서 기록했다는 게 더 뿌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기 때 그때 차범근 감독이었는데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5대0으로 지면서 참 처참했던 중간에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기도 했었죠. 기억납니다. 네. 바로 유상철 선수 고인이 됐지만 다시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근데 뭐 김민재 선수 짧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최근 경기에서 민현이 이기긴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조금 부상 이유입니까? 조금 활약이 아주 탁월하지는 않았다. 그런 평점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격수들과는 다르게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김민재 선수는 이제 뭐 독일어를 사용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 측면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A매치 기간이 겹쳤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그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축구하면 이 선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온 국민이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네. 자, 풀런가의 경기에서도 한 골 한 도움 이른바 메디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메디슨 선수와의 호흡이었죠. 그렇죠. 우선은 전반 35분에는 본인이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통산
110호 골을 이제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EPL 통산 득점 공동 26위에 자리를 하게 됐고요. 네. 후반 9분에는 이제 메디슨 선수의 쐐기골을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2대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1득점 1어시스트였으니까 당연히 MVP에 또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현지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에 따르면은 양 팀의 선수들을 모두 통틀어서 최고점인 유일한 8점대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날 경기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네. 정현우 PD도 손흥민 선수 직접 만난 적 있죠? 저는 이제 당시 카타르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매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나갔죠. 근데 너무 반가워서 그냥 저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야 저를 모르겠지만 막 따봉을 날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락처는 모르고요. 연락처는 앞에 010까지밖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아재 개그는 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내일 경기가 있나요? 크리스탈 팰리스하고의 경기가 언젠가요? 내일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주말에 좀 볼 경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드 시리즈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되고요.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엘 클라시코 더비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농구로 넘어오자면은 지금 시즌 초반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그 두 팀인 DB와 부산으로 연고를 옮긴 KCC가 또 맞대결을 벌이게 되고요. 사실 K리그가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현대가 만약에 29일에 열리는 이 대구와의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면은 조기 우승을 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관중 동원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현대가 성적과 흥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시즌이 될 수 있을지 29일에 가려질 것 같고 프로배구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은 이번 시즌에 프로배구에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기존 외국인 선수 말고 아시아 국적의 선수를 한 명 더 영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부 보면은 막 히잡 쓰고 뛰는 외국인 선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관장의 메가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이제 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전력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배구 같은 경우는 여자부는 초반에 이 도로공사랑 IBK 기업은행이 아직까지 나란히 3연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또 이 두 팀이 하필 또 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 과연 먼저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KBS 스포츠에서는 상당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또 매체에서는 좀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지금 지난 20일부터 패러 게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체가 좀 불편한 선수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 우리 선수들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기성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이번 파라 아시안 게임에서만 무려 7번째 메달이 되겠습니다. 아시안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때부터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한국 대표팀에도 이번에 조기성 선수의 은메달이 5번째 메달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은 시각장애 개인 추발 사이클의 김정빈 선수가 메달을 또 획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많은 활약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뵙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일과 또 모레 일요일은 정관용 시사본부를 꼭 들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시고요. 오는 일요일 이태원 참사의 의미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